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그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라는 겁니다. 아, 네. 그 보고서 말씀이시군요. 네. 어떤 익명 채무자분, 뭐 000씨라고 할게요. 이분의 개인 파산 사건인데요. 사건 번호는 이제 2024 하단이고요. 맞습니다. 그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거죠. 홍현필 변호사님이 맡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딱 보면 뭐 법률 용어만 잔뜩 있어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이야기, 또 재정적인 어려움,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보려는 그런 과정들이 녹아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그냥 서류 뭉치가 아니라 진짜 한 개인의 그 힘겨운 상황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특히 이 보고서는 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이나 부채, 또 왜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면책은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걸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파산 배경하고 절차,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그 상속 채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엮여 있어서 들여다볼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개인 파산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그럼 그 이야기부터 좀 짜라가 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분이 2014년에 배우자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배우자한테 빚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다고 해요? 네, 그게 시작이었죠. 당시에는 몰랐다는 게 나중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래 나중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공공실업이라는 상으로 핸드백 제조업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였고요. 네, 사업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그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대출만 늘어난 상황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참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타격은 그 이후에 알게 된 거죠. 돌아가신 배우자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 그게 얼마 정도였나요? 총 채무가 약 1억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상속 채무였어요. 채권자 목록 보니까 교보생명도 있고 뭐 다른 곳 합쳐서 10곳이나 되더라고요. 야, 10곳이나. 그럼 사업 실패에다가 예상치도 못한 상속빚까지 그냥 떠안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러니 뭐 결국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흔하진 않아도 발생하면 정말 개인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정말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업 실패하고 나서도 바로 포기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노력을 하셨죠. 그 공공공장인가요? 거기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생계를 꾸리려고 하셨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건강 문제가 터지신 거죠. 네, 이게 또 안타까운 부분인데 건강이 갑자기 확 나빠지셨어요. 2019년에 심근경색 오셔서 스텐트 시술 받으셨고 거기다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아, 그럼 육체적인 노동은 거의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보고서에도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하면 숨이 차고 힘든 일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월 100만 원으로 1억 2천이 넘는 빚을.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네, 불가능하죠. 법적으로도 이걸 지급불능 상태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동안 주거 상황 변한 걸 봐도 좀 재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처음엔 보증금 1,000만 원짜리에 사시다가 500만 원으로 줄고 나중엔 무상거주까지 하셨다가 지금은 보증금 200만 원짜리 월세에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아휴, 정말 상황이 계속 악화되기만 했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셨고 파산 관제인이 조사를 시작했군요. 재산 상황은 어땠나요? 네, 관제인의 조사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임차 보증금 200만 원하고 예금 152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요? 네, 근데 이 금액들은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거나 면제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 유지나 주거에 꼭 필요한 돈의 범위 안에 있거든요. 아, 그렇죠. 최저 생계비나 주거 관련해서 보호되는 금액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몇 푼씩 나눠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 실익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관제인이 이 재산들은 그냥 채무자가 계속 가지고 있도록 처분하지 않는 환가 포기 의견을 낸 겁니다. 재산을 팔아봐야 나눠줄 것도 별로 없고
또 그 과정에 드는 비용 생각하면 뭐 남는 게 없다는 거네요. 사실상 파산 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 부족한 상황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법원에 파산 선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냥 절차를 끝내자,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동시 폐지 의견을 낸 겁니다. 더 진행해봐야 무의미하다는 판단인 거죠. 그렇군요. 절차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게 바로 면책 결정이군요. 빚 자체를 이제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관제인은 파산 폐지 의견을 내면서 동시에 이 채무자가 빚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즉,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같이 냈어요. 면책까지 허가해야 한다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뭐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아니면 낭비가 심했다거나 하는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채권자들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아하.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고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이게 바로 파산제도의 원래 취지잖아요. 그걸 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이 공공공시가 겪었던 복합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속 채무, 또 사업 실패,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강 악화라는 이 세 가지 어려움을 다 감안해서 법적 절차는 실익이 없으니 종결하고 면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네요. 네. 이 사례를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상속 채무 같은 법적, 재정적 위험이 예고 없이 닥쳤을 때 삶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요. 그렇죠. 정말 남일 같지 않네요. 둘째는 정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파산이나 면책 제도가 정말 마지막 사회 안전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재정 파턴으로 직결되는 과정도 참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고요.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익명의 채무자 000C의 파산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여러 어려움이 겹치면서 파산에 이르고 또 면책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파산관제인은 결국 절차 폐지와 함께 면책 허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과연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위기, 특히 뭐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예상치 못한 부채 상속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좀 도울 수 있을까? 또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사례를 보시면서 혹시 개인적인 재정 관리나 또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셨는지 한 번쯤 차분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